네, 현대문학 작품론 1차 과제 피드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또 가능하면 빨리 피드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발표문인데요. 그리운 안리 롤리, 김종삼의 작품입니다. 나는 그동안 배꼽에 솔방울도 돋아보았고 오늘은 이만치 하면 좋으리라 만큼 리본을 단 아이들이 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아이는 멀리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죽을 아이라고 푸름을 지나 언덕가에 떠오르던 음성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라는 그리운 알리롤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원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며칠 만에 한 번이라도 어진 말씀이었던 그인데 오늘은 몇 번째나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길을 기어이 가르쳐주고 마는 것이다. 몇 개째를 집어보아도 놓였던 자리가 썩어 있지 않으면 벌레가 먹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짓기만 하면 썩어갔다. 예. 가수밭에 과일을 이 화자가 손으로 집어보면 썩어 있지 않으면 집고 나서 그것이 썩어간다. 일종의 원죄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은 과일은 썩게 된다. 혹은 이미 썩은 과일을 내가 진다는 것이죠. 이 작품도 원정이라는 작품인데 김종삼 씨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고집되었던 야수의 그늘이 되었던 야티한 집들, 울타리였다. 신의 흙수는 차츰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예, 이 작품 세 편을 가지고 시각적 형상화와 시의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은 순수성과 시인의 과제라고 했는데, 자, 이 부제목에서 얘기하는 순수성과 이 본래 제목인 시각적 형상화와 시의식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김종삼의 시는 형식으로 그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 형식으로,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의미 분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는 시에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제를 자주 혼용해서 썼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나름의 아주 참신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시제를 혼용해서 썼다. 한 작품 속에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가 같이 등장할 때 그것은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가 구분되고 또 공존한다. 예, 이런 시제가 현실과 비현실의, 현실과 환상의 표현 효과를 갖는다라는 어떤 발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지금 시도하는 것 같고요. 연과 행, 시어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형태와 내용을 일치시키며 내용을 한층 강조했다. 예, 그래서 연과 행, 시어의 배치를 통해서 또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작품을 통해서 특징을 살펴본다. 첫 번째 작품은 시각적 형상화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시제의 적절한 혼용. 예, 나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한 거, 새로운 거, 그죠? 그걸 나름대로 참신하게 발견해내고 그걸 분석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착상이 되겠죠. 시제의 적절한 혼용, 이것이 작품에 숨겨진 의미를 더한다. 또 기독교적 상상력이 비유의 보조관념으로 나타난다. 예, 배꼽에 솔방울이 나고 머리에 버섯이 나는 비현실적인 경험이 나타나고요. 1, 2연에서 생명이 고통을 수반하고 버섯을 몹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술한다. 배꼽은 잉태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어미와 연결해주고 온몸의 중앙이라는 점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장기와 관찰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삶의 근원이다. 머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 분석과 해석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꼽으로부터 머리로의 시선 옮김은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래서 노의, 나이가 든 의사를 얘기하네요. 노의의 음성으로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년과 4년은 모두 언덕의 모양을 하고 있고, 화자는 맥웰이라는 노의의 음성이 먼 언덕가에 떠오름을 보았다. 화자가 맥웰의 음성을 들은 것은 비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각이 시각으로 형상화되면 단순한 감각의 전이를 넘어서 비현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은 시제의 혼용을 통해서, 시제의 차이를 통해서 현실과 비현실을 표현하고자 했고, 김종삼 시인이요. 또 하나, 청각을 시각으로 형상화하는 것, 그죠?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해서 형상화하는 것도 비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적 방법이다. 지금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대목이네요. 시인의 임재를 체험하나 너무 큰 간극이 있는 현실을 경험한다. 예. 각 연과 각 행마다 지금 꼼꼼하게 구절구절 지금 적절한 분석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김종삼은 신의 목소리보다도 순수성으로의 회귀를 우리의 과제로 설정했다. 이렇게 이 주제의식과 이글 전체의 주제의식이 순수성이라는 키워드에 있는데, 이 순수성의 의미가 신의 목소리보다는 순수성으로의 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수성의 의미는 리본을 단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즉 순수함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세계, 그것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과는 달리 페인트 울타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 세계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일 수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그래서 얕음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고, 파라는 넓은 푸름과 연결된다. 색채의 이미지가 연결되네요. 아이의 예견된 죽음은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강조한다. 그리운 알리 롤리는 스코틀랜드 민요로 찬송가로 자주 불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인 그리운 알리 롤리를 다시 살펴보면 삼위일체에 기반한 기독교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알리 롤리라고 세 개로 분리해서 사용한 거, 완전했던 세계가 파편화됐다는 참혹성도 보여준다. 그래서 알리와 롤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 혼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형식 분석이 적절한 의미 해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가는 태초의 두 인간,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떠올리게 하고, 이행의 모기 새끼는 생명체로 폭력성을 보여준다. 소독은 폭력성을 드물게 만들었다. 화자는 어진 그의 말을 기다리지만 좀처럼 듣기 어려우면 며칠 만에 한 번만 통해 알 수 있다.
그를 신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오늘 몇 번째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길을 가르쳐준다. 신앙심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실이 나아질 수 없으므로 현실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는 모습이다. 예, 이런 해석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언덕의 안쪽과 주변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고 무변하다. 기척이 없으며 무한함을 볼 수 없으나 어디에나 있는 신의 특성을 대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의 구성은 안쪽과 바깥에 신이 있다.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거죠. 편재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편재한다는 뜻은 어디에나 있다는 뜻인데 편재하는 신, 즉 기독교적 상상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또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현은 이 세계의 외부인이며 평온을 깨는 자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인간의 폭력성을 비꼰다. 다음 엉음의 전통이라는 작품에서 완벽한 세상의 붕괴 그리고 전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엉킨 음이라는 뜻인데 이 한자는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 관계의 음이다 라고 지금 이 단어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한 옥타브 관계의 음은 조화를 이루지만 하나의 음만 어긋나더라도 불협화음을 초래한다. 전통은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태로운 불협화음의 조짐이 과거로부터 이어졌다. 현재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작품의 의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이 어떤 시의 형식과 함께 나타나는지 그 다음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은 과거인 완전한 세계가 그려지고 2년은 완전한 세계가 엉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이 상당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재가 열리기 직전의 세계는 3, 4연에서 그려진다. 4연은 다른 연과 달리 현재 시제로서요. 연급의 현재를 사는 고통을 보여준다. 시제 분석을 통해서 의미 분석으로 전개되는 그런 것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4연의 분장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5연으로 연가리를 한 거, 이런 것들도 행과 연의 의도적인 행 나눔이죠. 앙잠부망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요. 이제 행가리, 그죠? 의도적 행가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시인들이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김종삼도 그런 기법을 앙장범함이라는 시도를 사용합니다. 결론은 이 세 작품 속에서 김종삼의 현실 대응 방식과 형상화 방식을 분석했다. 그래서 기독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완전한 세계와 절망적 세계를 매개하고자 했다. 좋은 분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의 발표문입니다.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술의 의미와 죽음 의식. 김종삼이 실제 현실에서도 술꾼이었다고 그러죠. 술 때문에 결국 죽었다고도 말하고 시 속에서도 술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천상병 시인도 그러하지만 김종삼 시인도 순수 현실 속에서 아주 순수한 그런 시심을 가진 시인이었는데 술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천상병 시인과 김종삼 시인의 이 글은 흥미있는 주제인데 술의 의미를 죽음의식과 연결시켜서 찾아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장편이라는 작품에 아우는 22살 때 결핵으로 죽었다. 나는 그때부터 술꾼이 되었다. 이런 어떤 아주 진솔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도연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대 시인들은 흐린 주점에 혼자 앉아서 이건 황주 시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삼과 등치되는 위 시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김종삼의 정기적 생애에서 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23편 넘는 시, 23여 편의 시가 술을 제재로 한다. 이건 아마 술이 소재로 등장하는, 제재로 등장하는 작품을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술은 죽음과 겹쳐서 나타나거나 아예 부인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모른 채 하는 것도 결국은 학관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음주 행위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술은 단순히 현실 도피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비극적 면모의 파편을 드러내주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다. 예, 그렇게 이제 술이 등장하는 시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비극과 소통 그리고 구원의 길. 자, 이 작품에도 두꺼비의 역사라는 작품인데요. 무교동에 가서 소주 한 잔과 설렁탕이 먹고 싶었다. 대형 연탄차 바퀴에 두꺼비가 깔려 죽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술이 마시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고. 오늘 강사 모리스 라벨, 폴 세잔, 에즈라 파운드 모두 결강. 김관식, 김소월, 김수영, 휴학계, 전복래, 김종삼, 자기 자신도 등장합니다. 시인학교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실기라는 작품에 역시 루드비 반 베토벤도 등장하고요. 맥주 몸모금을 얻어 마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인용하고 술이 제재로 등장하는 작품들 속에서 어떤 시의식과 연관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꺼비의 역사의 시적 주체는 갈 곳이 없었다로 시작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맞은편에서 두꺼비가 동질감과 기대의 심리를 품는데, 분신과 또 같은 이 두꺼비가 깔려 죽자 소주 한 잔과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이 중첩되어 있는데 화자가 느끼는 존재론적 상황의 비극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술이 망자의 피에 대한 알레고리이듯이 화자도 소주를 마심으로써 두꺼비에 대한 추모의식을 드러낸다. 예, 이런 해석도 적절한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해석이 시도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렁탕 또한 뼈를과 만든다는 점, 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모의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분석의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 곳이 없는 자신의 구원을 엿보았던 시적 자아가 두꺼비의 죽음처럼 좌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도 나타난다. 상당히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언어 표현 속에 어떤 숨어있는 비가시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 발표문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날을 향하여를 함께 읽으면 이 작품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했는데요. 그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술 출em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죠. 되풀이하여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여인의 남편이 술 출em하다 쓰러졌는데 여인의 가족은 본래 판잣집에 살던 정도로 가난했고 크로즈업 하듯이 시를 끝내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이 대목도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는 듯 강조하며 시를 끝낸다라고 이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조용히 조용히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카메라를 가까이 클로즈업하는 어떤 장면, 그렇죠? 장면과 시각적인 어떤 카메라의 조작술과 이 반복적 표현을 같은 것으로 지금 본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시인학교에서 교사가 있다고 느끼는 수많은 선배 동료 예술가들이 등장하는데 김종삼의 시에 술이 등장할 때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런 작품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20몇 작품이 다 술이 제재가 되는 작품 속에서 또 이렇게 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술가가 등장하고 또 내면적 교류가 일어나는 작품들에서 술이 등장한다. 전반부는 외국의 예술가, 후반부는 한국의 시인들이 등장한다. 김종삼이 그리는 시인학교의 전경이고 술버릇과 기행으로 유명했던 시인 김간식이 막걸리를 마시고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간식, 김수영, 김소월, 전복래는 김종삼의 다른 시편에서도 빈번히 소재로 등장한다. 술을 통해 이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예, 여기 그 인용을 몇 편 했습니다. 김간식이 등장하고요. 또 전복래, 김수영, 심우명도 등장하는 이 구절들, 장만영, 조지훈, 박목을도 등장하네요. 예. 사별이라는 작품 속에서 김종삼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김간식을 떠올리고 두꺼비의 역사에서 두꺼비의 죽음으로부터 비극적 상황을 예감한다. 장편 3에도 이어진다. 예, 술이 시적 주체를 죽음에 접속하게 해주는 매개체라면 새벽에서는 잠가, 크라비 코드 소리로 대표되는 음악이 가능하게 된다. 예, 술과 등가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제재는 음악이다.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적절한 분석인데 김종삼 시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음악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데요. 술도 그 음악에 유사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학교가 소재하는 장소가 기독교의 낙원인 레바논 골짜기라는 점도 죽음 의식이 종교적 구원과 접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그렇게 나름의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그 해석인 것 같고요. 실기도 환상적 배경에서 시상이 전개되나 시적 주체가 불구성으로 대표되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직시하려는 의식을 보여준다. 시적 화자와 베토벤을 따르는 한 소년, 그리고 베토벤까지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맥주를 마시고 끽끽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베토벤의 불구성은 김종삼 시에서 죽음 이미지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환상이 단순한 형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극복하는 방향이다. 이 해석 혹은 분석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김종삼 시에서의 환상성 연구가 선행 연구, 즉 논문이나 학위 논문 같은 데서 종종 많이 그동안 시도됐던 것이거든요. 김종삼 씨의 환상성이. 근데 그것의 의미 부여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극복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부여 혹은 해석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이란 작품에 두 엎드리 소주 반만 먹자 반은 버리자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늙은 아마추어 시인이다. 그 골짜기로 가보자. 자, 그 다음에 김종삼 씨의 시적 주체들은 강인한 의지로 현실에 맞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환상을 통해 굴절해서 인식하고 굴절된 자세로 장애에 맞선다. 그래서 타자의 고통을 끌어안기도 하고 교유하기도 하고 환상은 대안적 현실이 아니라 확장된 현실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예, 환상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해석 이것도 적절한 어떤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죠? 시적 주체가 타자의 죽음에 접속하게 해주고, 둘째, 현실과 다른 대안적 현실을 구축하고 이동하게 해준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발표 좀 볼까요? 전봉건 시의 거리감이 있는 조망과 시의식. 예, 거리감이 있는 조망이라고 하는 건 아마 상당히 거리와 관련되는데, 소설에서도 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장치, 소설적 장치인데, 시에서도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 이것이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전봉건 시에서 이 거리가 먼 화자와 대상과의,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먼 작품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작품들 속에서 시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한 것 같습니다. 선전 작품은 두 편인데 요즘의 시와 태양이라는 작품이네요. 자, 계율을 보면 이 두 작품에서 자신이 조망하는 대상을 자신을 조망한다고 표현한다. 자신이 조망하는 대상을 마치 대상이 자신을 조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지만 대상이 또 나를 바라본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은 시선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은 응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락강이 주로 그런 시선과 응시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아마 여기서 시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꼭 정신분석적 개념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학생은 그러한 어떤 시선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작품을 선정하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착상도 상당히 새로운 나름의 참신한 그런 착상인 것 같습니다. 시적 화자의 작시 행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요점의 생명력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는 시다. 태양은 장미의 빛깔을 물들이고 나라는 존재가 바다에서 어두운 죽음이 되어도 진주를 품게 하는 모습을 간격을 두고 조망한다. 이것은 대상을 조망하는 어떤 거리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의 중 학습한 시, 개미를 소재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를 통해 거리감이 있는 조망이라는 개념과 시의식을 연계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편의 시를 결국은 보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인용한 작품, 요즘의 시입니다. 요즘은 시 몇 줄을 쓰기 바쁘게 지워버리기 일쑤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서, 철쭉 이런 것들이 책상머리에 와서 빤히 눈을 뜨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간신히 잡은 시 한 줄을 뭉개버립니다. 예, 이 대상들이 개나리, 진달래 등의 이 꽃들이 오히려 빤히 눈을 뜨고 들여다본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특별한 어떤 시선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낙동강, 한탄강, 남한강의 돌밭에서 만나 말없는 돌 속에 말없는 새들이 내가 쓰는 시를 말없이 지켜본다.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상당히 흥미있는 시네요.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장미를 하얀 빛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전봉건의 시에 나타나는 태양이라는 작품이죠. 장미를 하얀빛이게 하고 나를 바다로 가게 하고 장미를 빨간빛이게 하고 바다가 무수히 현란한 칼날이게 하고, 예, 장미의 색깔과 나와 바다의 관계를 계속 변주하면서 대꾸를 이루고 또 연세를 통해서 계속 연세적 나열이 반복되는 그런 독특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전봉근 시에서
타자적 존재 혹은 시적 화자 자신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조망이 나타난다. 예. 한 시점 떠서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사나이가 고향을 내려가고 고향에서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관찰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 또 마카로니 웨스턴 서뷰 그 마을에서와 같이 외부의 청각적 소리만 들릴 뿐 그 누구도 자기 말을 하지 않는 모습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자, 요즘의 시를 아까 읽어본 작품인데요. 자, 1년에서 시 몇 줄 쓰게 바쁘게 지어버리기 일수르고, 그 다음에 타자적 존재가 이제 이 꽃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강들이 나오죠. 그리고 비닐 봉지를 통해서 죽은 캄보디아 사나이가 있고요. 나를 향한 이 타자들이 나를 향해서 조망하자. 아까 이제 정신분석적 락강은 이걸 응시라고 했다 그랬죠.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은 시선이고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은 응시다. 메롤리 뽕띠라는 철학자는 이 상호 시선의 작용 속에서 인간의 몸이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로서 성립하지 않고 항상 세계 속에서 세계와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상호 시선을 메롤리 뽕띠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얘기했는데 그의 그 유명한 몸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이 몸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내 존재, 하이데거 말하는 그 세계내 존재가 조금 더 구체화된 양상이죠. 세계와 몸을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감각적으로 교류하면서 비로소 존재하지 이성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적 존재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메를리 퐁티의 그런 철학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락강의 시선과 응시의 관계입니다. 이 작품들이 그러한 어떤 개념들, 상호 시선을 보여주는데 타자적 존재는 막연하게 주변에 있는 자연 이미지에서 가까운 자연 이미지, 마지막으로는 시적 화자와 유대감은 없으나 타지의 죽은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예. 이 작품 속에서 기납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이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망하던 것을 역으로 타자가 본인이란 것은 화자입니다. 화자를 구경하는 것처럼 전치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 중 청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돌이나 새들이 말이 없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고요는 죽은 캄보디아 사나이라는 대상으로 극대화해서 죽음의 이미지와도 결부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의 결과 끝에 시 한 줄을 끝마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작시 행위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반성을 사고한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고요. 태양에서의 나를 죽음이 되어 진주를 품게 하는 조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한 행을 번갈아서 바다와 자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장미의 색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와 바다의 관계가 등장하고, 또 장미의 색깔이 등장하고, 계속 이렇게 바다와 나의 관계가 등장하는 연쇄적 반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색채 이미지는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칠행에 가서는 검은빛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모든 행위, 장미를 어떤 빛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반복의 기법이 굉장히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인데, 전봉근 작품에는 이런 반복과 변주가 굉장히 시적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착수행은 화자가 바다로 가서 바다의 칼날에 맞고 죽지만 죽음으로 인해 진주 하나가 탄생하는 과정을 역시 연쇄적 반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태양은 위에서부터 수직적 에너지로 장미, 바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종의 절대적 존재로 묘사가 되고, 마지막 두 행에서 장미는 다시 하얀빛으로 돌아가고, 결국 시적 화자는 바다에서 죽어 조개와 같이 진주를 품게 되는 모습을 조망한다. 역시 이것도 조망의 어떤 시선으로 이 시적 대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것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봉근의 시의식에 지금 이러한 작품 분석,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고찰, 그리고 작스에 대한 반성적 태도라는 두 가지 관점을 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두 작품은 각각 거리감이 느껴지는 조망에서 생명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요즘의 시에서는 꽃, 돌, 새, 자연 이미지, 그리고 사나이, 캄보디아 사나이, 타지의 인간에 대한 상상력으로 자기 자신과 생명에 대해 돌아본다. 태양은 타자적 입장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과 장미라는 자연심상을 조망하며 생명력의 근원을 탐색한다. 결국 전봉근의 시는 대상에 대해서 타자적인 관점에서 그를 두고 조망하며 생명에 대해 고찰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개미를 소재로 하나의 시가 써지는 이유에서도 태양으로부터 생명력을 수혈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궁극적 생명의 주체인 태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습이다. 생명력의 회복을 연망하는 태도다. 이런 분석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흥미있는 관점을 전봉근 시에서 추출해서 잘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와 시선,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 관계, 좋은 착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종삼의 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나의 본적이라는 작품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발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삼의 시를 인용하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응음의 전통.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시사회. 세 번째 작품은 습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작품을 다 우리가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김종삼 전집을 같이 다른 학생들도 읽어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바로 분석과 해석으로 피드백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작품을 읽고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응음의 전통 시사회에서 시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시의 내용과 형식에 결합되어 나타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학생이 주장하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이 이 두 작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두 측면에서 잘 결합되어서 나타난다. 시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습관에 가서 더 확장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작품인데, 이 세 작품 속에서 소명의식이라는 주제가 어떤 형식과 결합돼서 나타나는지, 자, 그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일련의 이 첫 번째 작품에서요, 정돈된 이미지, 이게 정돈인가요? 정돈된 이미지와 더불어 유동성을 띠는 성화의 흐름의 이미지. 정지와 흐름의 이미지, 이게 이렇게
상반되는 이미지가 일단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의 시작 부분과 흐름이 어느 정도 긍정성을 띈다. 현재를 지칭하는 말인 연급의 현재. 자, 연급의 현재는 모호한 빛발이 쏟아지는 수요와의 역라인이 엉킨 현재. 예, 독특한 표현인데 김종삼이 한자어를 상당히 개성적으로 자기 나름의 시적인 표현을 이 한자어를 활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연급은 신이 만든 세계의 시간성의 총칭을 지칭한다. 총칭을 말한다. 그리고 정지된 정돈인가요 이게? 그래서 정돈이라고 한 것 같군요. 이 표현에 한자가 나오군요. 현재 초점을 두고 있다. 연급의 길이 열리기 전에 태초 이전의 시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성하의 흐름을 지켜주는 무언가 없음을 암시한다. 연급의 현재가 5연에서는 다시 언급되고 6년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정리하자면 태초에 신이 세계를 창조한 밤이 있었고 창조한 세계는 거대한 물의 흐름이 되어 흘러갔다. 야티한 집과 울타리가 흐름의 그늘이 되어줬지만 낮에는 성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성하의 흐름도 구김살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면 그 시작이 현재과는 매우 다르다. 이 시가 내포한 어떤 의미 해석을 지금 총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급의 현재는 결코 좋다고 인식될 수 없다. 연급의 현재로부터 신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계의 어긋남을 말하고 있고 내부가 비어 있고 우리는 떠나고 남는 것은 납덩어리뿐인 사회가 된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과 결합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구김살이 희박하던 성화의 시작, 그러한 성스럽던 시작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응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음들이 엉켜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시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즉 조어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한자, 각각의 한자는 있지만 이 두 한자를 결합해서 이러한 새로운 신조어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김종삼은 그런 시어들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의 용어로서는 한 옥타브 관계의 음을 말하고, 이 두 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김종삼과 신사의 관계가 이렇게 응음의 관계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 시사해. 우선 인식의 확장이 들어갔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행의 어긋남이 있다. 어느 정반에서 시행의 어긋남이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의 어긋남. 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시행 엇붙임이라고 할까요?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여다본 식기, 그 다음에 신뢰는 일행이 봐라고 있던 구조의 못 보던 그대로이다. 이것을 아마 이 학생은 시행의 어긋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행 엇갈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시행 엇붙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용의 측면으로 가보자. 인간의 투쟁과 투쟁 사이의 일종의 휴식 기간, 위태롭게 짝 없었던 줄타기와 휴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았고요. 6.25 전쟁의 참상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김종삼의 견해다. 그 다음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미지가 다음 년에 보이는데, 일행이 버스에서 내렸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일행은 어떤 시사에 도착하고 이인석, 김강림, 정몽근 같은 시인들의 이름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사에는 코딩부터 잘못되었다. 즉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신의 뜻을 들을 수 없다. 있는 음이 적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일행은 버스를 놓치게 되고 실내와 버스와 스크린 한 바퀴를 돌아 상자를
사중상자를 낸다. 시사회는 끝났다. 시인들은 시사회를 통해서 이 상황으로 갈 수 없음을 느끼고, 예, 어떻게 보면 꿈속 세계 같은 어떤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김종삼의 시 중에서는 그런 작품들이 곳곳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내면의 환상 세계를 통해서 시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입니다. 신의 상실로 나아간다, 결국은. 그래서 거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확대, 그리고 영겁의 현재를 바꾸기 위한 이 상황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시인들의 시도. 자, 이렇게 또 시사회를 기독교적 해석을 덧붙여서 소돔과 고모라 혹은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나기 직전의 시대처럼 김종삼은 당시 전후시대를 혼란의 시대로 인식한다. 이런 해석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사회는 궁극적으로 시인들이 신에게 닿으려고 했던 마지막 시도다. 예, 이런 종합적인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통해서 김종삼 시인이 현대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습관에서는 부정적인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기독교적 상황과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제 습관을 살펴보는데요. 행과 연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산문시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형태가 어떤 시의식을 담고 있는지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없던 태초의 상태, 극도의 혼란을 갖고 있던 현대사회의 상태, 이것이 이런 행과 연의 구분 없는 산문시의 형태로 시적 내용과 시적 의미, 형식이 결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영겁이 시작되고 성화의 흐름이 시작된 때, 흐름이 계속되면서 사회는 변모한다. 조간의 공시, 이런 식의 한자어 표현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독특한 언어 표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삼 나름의 특유의 언어 표현인데요. 오전과 태초에 존재했던 순수함을 의미하고, 순수함이 스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순수함과 가르침을 잊어가는 사회 모습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마치 바벨탑처럼 신의 근위의 도장하는 오만함,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재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꼼꼼하게 작품의 형식 분석과 의미 분석을 연결해서 적절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있네요. 시인이란 결국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민중의 햇불이 되어서 노력해야 하는 인물이다. 엄들이 엉켜진 현재에서도 그런 시인의 사명은 응엄의 전통이 되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잘 분석하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한 작품은 김종삼의 미켈란젤로의 한낮이라는 작품과 부활절, 이건 부분 인용했네요. 그 다음에 외출에서, 그렇죠?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 작품을 여러 편 인용했네요.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 G 마이너, 응엄의 전통. 4장에서는 4장까지 있군요. 개체 부분 인용했고, 여기는 여인에서 오늘 전문입니다. 상당히 분량도 많고 내용도 풍부한 그런 발표물인데요. 상당히 노력과 성의를 많이 부여해서 발표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자, 죽음과 제의식의 음령,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 사장은 초월적 빛, 모성과 은총의 대망. 예, 이런 크게 세 가지 큰 주제 하에서 지금 인용한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앞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한 3편씩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총 9편이나 인용한 그런 거의 소논문에 가까운 그런 발표문이네요. 제목은 전쟁과 그림자와 빛과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그림자와 빛과 시. 자, 이게 다 지금 꼼꼼히 하기는 피드백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첫 번째는 죽음과 제의식이고 첫 번째는 죽음과 제의식, 두 번째는 이성과 없음, 유와 무의 변증법, 세 번째는 모성과 은총의 대망입니다. 거의 이제 소논문인데 이 발표문은요 상당히 분량 면이나 내용 면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좋은 발표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김종삼 시세계에 빈번히 등장하는 그림자와 빛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그림자와 빛의 변증법적 상호성에서 시적 의미는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런 텍스트, 이런 작품을 중심으로 그림자 이미지의 표상이겠죠. 표상을 살펴보고 그림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적 관계 살펴보고 빛 이미지에 반영되는 김종상 시의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와 결부된 원리로서 시각적 이미지의 변증법적 관계에 착수하여 새로운 독법을 탐구한다. 예, 상당히 복합적이고 또 어찌 보면 종합적인 그런 이제 고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제의식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주로 그림자 이미지, 어둠의 모티프를 통해서 이 죽음과 제의식을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이미지와 어둠 모티프가 등장하는 작품들 인용하고 미켈란젤로의 한낮에 등장하는 독수리가 햇빛을 가린다. 즉 음영,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 출연하는 이미지는 거암, 강명, 대자연, 독수리, 그림자. 특히 이 그림자라는 이미지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이 죽음과 제의식을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의 출현에 의해 지극한 평온함은 타파되고 독수리가 울면서 날아가자 그늘이 져 있다. 독수리 이미지는 생명에 대한 파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독수리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해석이 좀 더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체험하고 목격한 죽음들, 그 다음에 부활절 중 시인의 무거운 죽음의식을 표상하는 그림자. 부활절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육중한 소리를 내는 그림자가 등장하고, 역시 차가운 죽음이 되고 목숨의 소리들, 영화가 터뜨린 울음, 민간인에서 굉장히 이 김종상 전집을 다 읽어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작품들에서 그림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다 찾아서 지금 연관해서 지금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지금 쏟아서 이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외출이라는 작품에서 부다페스트 죽은 신들이 등장하고 외출은 당명하다. 비상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외출을 하는데 사신, 죽은 신이 발자취 역시 이제 죽음의 주제의식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음령, 제의식에 시달린 시인은 죽음의 음령 속에서 이런 극형, 죽음과 제의식이 내리는 그늘,
김종삼 씨의 함멸과 비극성을 극대화시킨다. 예, 두 번째 주제인데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입니다. 자, G-에서도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이 함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분석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꼼꼼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음영화법과, 자, 이 기법은 소묘 중 음영화법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음영화법, 이것도 재미있는 좀 더 흥미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빛다발이 드러날 위치의 주변에 음영을 넣는 방식으로 빛의 존재는 나타난다. 이게 음영화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도 그런 음영화법과 연관되는 어떤 작품이고 이성과 없음의 변증법이 함축된 작품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음악이 묘연하게 흘러나오는데 음악과 회화와 시의 원리는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여백이 또 마이너를 이루는 세 개의 반음으로 연상이 되고 자, 이것도 상당히 꼼꼼한 형식 분석인데 G-는 영상의 배음이 된다. 예. 형식 분석도 꼼꼼하고 또 거기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발표문입니다. 시적 효과는 그늘의 존재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음영과 관련해서 이성과 없음의 변증법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고요. 음영화법을 이용해서 한 폭의 스케치를 그려낸다. 또 응음의 전통에서 비어있음에서 존재 가능성, 즉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을 또 찾고 있네요. 예, 꼼꼼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성과 은총. 김종삼 씨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티프들이 거의 이 발표문에 중요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성과 은총이라고 하는 또 모티프인데요. 개체라는 작품 속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구절들을 분석하면서 절대적 힘의 빛을 갈망하고 영원불면의 빛은 원시적 근본적 모성에서 발현한다. 그래서 이 모성의 모티프가 나타나는 어머니의 사랑, 또 연인에 나타나는 신비의 빛, 여인이 섬세하게 묘사됐는데 구호를 받고 있는 아이의 시각으로 관찰된 여인의 모습일 것이다. 이성과 없음의 변증법은 모성적 세계라는 절대적 강명 속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그늘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신비로운 존재가 현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늘과 빛은 하나로 합일된다. 예, 이런 분석도 상당히 독특한 그리고 개성적인 참신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 발표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김종삼 씨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틀에서 김종삼 씨 전체성, 총체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좋은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맺은말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상당히 분량도 많고 내용도 풍부한 그리고 형식 분석도 의미 분석도 상당히 충실한 그런 좋은 발표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의 발표문을 피드백하면 더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두 시간에 걸쳐서 화요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진행했고요. 더 피드백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미처 시간 관계상 못한 학생들의 발표문이 아쉽습니다. 피드백을 한 학생들의 발표문뿐만 아니라 피드백하지 못했지만 좋은 우수한 발표문을 많이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드백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전화상으로라도 또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피드백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차 과제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